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XOR 문제가 왜 이 기존의 퍼셉트론에서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소위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과거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퍼셉트론에 암흑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퍼셉트론은 여러분들 인공신경망이잖아요. 자, 도대체 왜 그렇게 멋진, 지금은 정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인공신경망이요. 자, 다층 인공신경망이 오기 전까지 이 피드포워드 신경망에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은 대세인데 과거에 한때 명맥이 끊길 정도로 암흑기가 왔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소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XOR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XOR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XOR의 문제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셉트론은요. 자, 기존에 여러분들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간의 뉴런을 이용했다라는 건 이미 제가 대면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한 가지 재밌는 게 최근에 구글에서 얘기한 게, 자, 절대로 이 AI는 인간을 능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의 뉴런은 1000억 개가 넘어갑니다. 거의 뭐 1조 개 이상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인공지능에서의 그 뉴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인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빠르게 계산하거나 빠르게 지각, 펄셉션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AI는 좀 더 느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자, 펄셉트론입니다. 자, 우리가 뇌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 뉴런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보신다면, 대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의 뉴런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여러 개의 뉴런을 통해서, 자,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그 중간에 숨어있는 그 히든 레이어, 소위 이제 은능층에서 여러 가지 뉴런, 마치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신경섬유 다발, 뉴런하고 유사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퍼셉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는 뭐 많은 연산을 기대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퍼셉트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만의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 검은 점하고 흰 점이 이렇게 각각 두 개씩 놓여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네 점 사이에 직선을 하나 그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직선을 그을 때, 자, 한쪽 편에는 검은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반드시 흰 점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선을 어떻게 긋겠습니까? 자, 네, 반드시 흰 점과 검은 점, 자, 다른 한쪽엔 흰 점만 있고, 자, 그렇게 그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이렇게 그어도, 자, 솔직히 선으로는요, 이거를 같은 색깔끼리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긋는다고 해서, 네, 이렇게 긋는다고 해서 같은 색깔로 지금 만들 수가 없죠. 서로 다른 색깔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떤 선으로 긋던, 지금 보시면 요 점선으로 긋던, 요 실선으로 긋던, 자, 지금 모두 다 서로 같은 색깔만으로는 이걸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선형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학습 때 배웠던 리그레이션 모형이라든지요, 그러니까 특히 선으로 긋는 리그레이션 있죠. 네, 또는 우리가 러지스트 리그레이션, 이렇게 곡선 형태로, 시그모이드 형태로, 이 로직 곡선이라고 합니다만, 자, 이런 걸로는 지금 결국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네, 이것을 흰 점과 검은 점을 각각 같은 색깔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펄셉톤이라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신경망을 이렇게 선을 긋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XOR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게 XOR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요,
exclusive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5월. 자, 이거는 5월 외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XOR 문제는 대표적으로 논리회로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자, 논리회로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데요. 자, 컴퓨터는 우리가 디지털 값, 소위 이제 두 개의 값을 이용하죠. 우리가 0하고 1을 입력해서 출력하는 회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표에 보이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지금 등장한 요 게이트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x1은 0이고 x2는 0이고 해서 결과값이 0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x1이 0이고 x2가 1일 때는 이건 0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지정해 주는 거는 이거는 AND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진리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5월은요. 자, A 또는 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뭐 1이면 1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5월이라고 씁니다. AND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라는 이제 값이죠. 우리 AND하고 5월은 우리 연산자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지금 5월 진리표를 한번 보시면 게이트를 자, x1은 지금 0이지만 자, x1이 1이든 x2가 1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자, 아웃풋 결과값은 1을 도출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5월의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 보셨던 그 게이트를 소위 그 AND하고 OR하고 XOR의 문제를 지금 2차원의 평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결과값이 만약에 0이라면 흰점으로 표현하고요. 자, 결과값이 1이라면 우리가 검은 점으로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그어서 우리가 각각의 AND하고 OR의 이 지금 그 식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ND하고 OR의 게이트는요, 직선을 그으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요 0하고 다른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흰점하고 검은 점을 지금 이렇게 이분할 수가 있죠.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XOR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위 XOR의 문제는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 아까 그 게이트에서 보시면 X1은 1이고 X2도 1일 경우에 이때의 결과값 아웃풋이 0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 우리가 XOR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냥 OR이었다면 X1이나 X2에서 무조건 1을 포함하면 자, 아웃풋도 1을 포함하게 되는 건데 XOR에서는 예외적인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는 X1과 X2가 각각 1일 때 0이 돼 버리니까요. 자, 그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요렇게 2차원 평면으로 우리가 도식화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죠. 이때는 앞서 보였다시피 어떤 선을 그어도 자, 이 흰색 점과 검은색 점을 이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는 누가 발견했냐면요. 네, 그 유명한 자,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민스키 선생님. 자, 민스키 선생님이 이게 바로 자그마치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969년도에 발표했던 자, 펄세트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문에서 이 XOR의 문제를 민스키 선생님이 이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결국은 그 전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1960년대 초까지 뉴런은 결국은 인간의 신경망을 본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망, 소위 뉴런을 우리가 신경망 이론에 따와서 결국 이게 지능이라는 도식이었으니까 마치 사람의 지능처럼 자, 여기 대입되는 뉴런을 펄세트론이라고 가정한다면 펄세트론을 통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지능처럼, 소위 인공지능처럼 사람처럼 이것을 풀어낼 것이다라는 게 위배되는 조건이 이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런 연산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이제 기호주의에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연결주의에서는 이 패턴만으로 XOR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펄셉트론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층 펄셉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층 펄셉트론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층 펄셉트론은요. 자, 우리가 앞서 보셨다시피 종이에다가 만약 XOR의 형태로 우리가 2차원으로 구현한다면, 자, 선만으로는 자, 검은색과 흰색을 각각 같은 것끼리 이렇게 이분할 수가 없다라는 건 이미 앞서 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발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자, 성냥개비가 6개가 있죠. 자, 이 6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 이런 것들 한때 TV 프로그램 뇌생남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로 정삼각형 6개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정삼각형 4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쌓아도 안 되고요. 정삼각형이 안 됐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정삼각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자, 4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짠. 자, 이 밑에 보이시죠? 자, 성냥개비 6개를 3차원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 네, 바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면의 길이가 똑같죠. 성냥의 길이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우리가 2차원이 아니라 자, 3차원의 이 고정관념을 깨고 3차원의 피라미드 형태로 성냥개비를 싹 올린다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차원을 다르게 하니까 네, 결국 이 XOR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앞서 우리가 보셨던 흰 점과 검은 점을 이분하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자, 요렇게 종이를 접는 겁니다. 종이를 이렇게 말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면이 휘어지는 순간 좌표 평면도 같이 휘어지면서요.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예, 맞습니다. 요 흰 점과 검은 점이 이렇게 이분되죠. 자, 이와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커널 변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핑 변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커널이라는 게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보면 직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곡선의 문제, 소위 이제 이 하이퍼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 초평면을 나누는 소위 이제 마진을 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좌측과 우측을 이 서로 다른 어떤 개체를 구분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이것의 문제를 만약에 선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문제도 2차원의 평면에서는 절대 직선을 그릴 수가 없죠. 자, 그런 문제를 3차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다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지금 제가 예시 든 건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요 동글뱅이하고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얘를 어떻게 이분하시겠습니까? 즉 X 모양의 이 집단하고 동글뱅이 모양의 집단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으로 안 돼요. 이렇게 동글뱅이로 하니까 자, 이 동글뱅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글뱅이 집단하고 X 집단이 예, 깔끔하게 이분되죠. 자, 그러면 이 동글뱅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냐하면 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좌표평면을 휘듯이요. 자, 3차원의 커널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얘를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X축에 자, 요렇게 지금 3차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요렇게랑 요렇게로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렇게 하나 더 있다 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이랑 여기 있는 공간을 요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발하지요. 자, 결국은 우리는 자, 다층 퍼셉트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요 좌표 평면을 어떻게 휘겠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 이 간단한 문제를 단순히 퍼셉트로는 우리가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전달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은닉층이라는 게 이 좌표 평면을 한번 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이 은닉층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왜곡시키는
자, 이때 이제 왜곡시킬 때 어떻게 왜곡시키느냐가 중요한 이제 활성함수가 되겠는데, 요 어려운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여러분들, 자, 은닉층이란 걸 넣은, 자, 그 다층 펄세트론의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앞서 보셨던 그 종이 휜 거를 요렇게 하나의 은닉층의 그래프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이 점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개가 되고요. 자,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교차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닉층을 통해서 요 값을 썸해서 계산해서 요로 지금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뉴런을 보시면요. 자, 이 다층 펄셉트론도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인간의 뉴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간의 뉴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의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션, 이제 뉴로파이버, 그러니까 뉴로파이버 중에서 프로젝션, 투사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까지 가장 멀리 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소시에이션 뉴로파이버, 그러니까 연합 신경섬유 다발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되게 많죠.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개의 단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층 퍼셉트론도 인간의 어떤 뉴런 형태를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입력값만 본다면요, 우리가 입력값으로 이 지금 요 그림을 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게 직선 방향으로는 어떤 값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요 지금 보시면, 자, 둘을 지금 딱 나눌 수가 없는데 항상 걸리게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은닉층에서는 자, 이걸 왜곡시켜 주니까 지금 요 좌표 평면이 보십시오. 지금 입력층에서는 격자, 그 눈구문이잖아요. 근데 은닉층은 격자가 아니라 요것을 공간을 휘었죠. 3차원처럼 입체 형태로 만들어 종이를 만 것처럼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요 그래프 곡선도 같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왜곡된 이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보다 더 다층 펄셉트론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층 펄셉트론을 우리가 입력층부터 이렇게 출력층에 이르니까 요게 지금 요게 중간에 나오는 요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은닉층이에요. 뭐 N이라고 쓰기도 하고 H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H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든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죠. 자, 그냥 이제 중간에 우리가 노드라고 그냥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N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가운데 숨어 있는 요것을 우리가 여기다 좀 써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했죠. 자, 은닉층은 공간을 한번 왜곡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X1에서 요 은닉층까지는 각각의 W는 뭐냐면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치. 자, 우리 가중치를 웨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B는 뭐냐? 자, 이 소문점 B는 자, 바이어스. 바이어스 그냥 제가 한글로 쓸게요.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냐, 편향. 에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도식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각각의 여기 X에서 여기 N 노드까지, N1 노드까지는 각각 지금 이 웨이트 1, 1하고 웨이트 1, 2, 1, 2는 지금 2로 가는 거고요. 자, 2에서 1으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웨이트 2, 1, 2는 X2에서 지금 노드 1으로 가는 이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행렬식으로 지금 쓴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자, 요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때 가장 간단한 게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요것을 한번 직선을 곡선 형태로 이렇게 한번 왜곡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요 표시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모이드.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X1에서 자, 첫 번째 우리 가중치로 갔던 걸 X11이고요. 야, 마지막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했죠. 자, 바이어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에러는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Y로 들어가는 아웃풋은 자, 요게 시그모이드죠. 시그모이드 형태로
시그모이드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출력층에서는 역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자, 우리가 y 값이 정해지죠. 그래서 y 아웃풋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정해진 y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각각의 가중치, 우리가 이 가중치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신호가 시그널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각각의 가중치 1과 2는 자, 이와 같은 2차원 배열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은닉층을 포함해서 우리가 각각의 가중치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가중치가 필요하고요. 바이어스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바이어스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결국은 바이어스 하나당, 노드 하나당 바이어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XOR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식을 도입해서요. 자, 지금 어떤 가중치, 어떤 바이어스가 필요한지를 앞서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6개의 어떤 그 가중치를 써서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를 만족하는 우리가 가중치랑 바이어스가 조합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개, 층을 여러 개를 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노드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가장 적은 우리가 그 노드층과 X층 2개만으로 우리가 각각 지금 정하자면 자, XOR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행렬로 넣어서 계산한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표시가. 그러면 우리가 결국 Y 아웃풋을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각각의 우리가 웨이트도 계산할 수 있고요. 웨이트는 지금 경우의 수가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바이어스도 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바이어스가 각각 노드당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XOR의 문제가. 자, 그러면 내부의 변수를 이제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거는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위에 아까 보셨던 이제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식에다가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때 x가 0하고 x2가 1, 그러니까 0, 0, 0,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1, 1인 경우에 1이 아니라 0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XOR의 지금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 1이었으면 XOR이 아니라 그냥 OR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OR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XOR의 문제를 만들 때 여기가 자, X1이 1이고 X2가 1인 경우에 0을 만들려면 아까 만들었던 그 식이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XOR의 다층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XOR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퍼셉트론이 결국은 이 단층 퍼셉트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히든 레이어라는 거를 하나 넣어줌으로 해서 즉 소위 이제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우리가 XOR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은닉층이라는 것에 여러 개의 은닉 노드를 넣어서 이 직선을 평면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값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신경망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의 뉴런도 여러 개가 이제 쭉 이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경망,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층 퍼셉트론의 예인데, 자, 문제는 다층 퍼셉트론만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활성함수가 어떻게 시그모이드 외에 더 정확한 활성함수를 쓰느냐가 향후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고요. 또 이게 층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은닉층에서는 이 연산도 어려울 뿐더러 역전파로 계산하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층 퍼센트의 문제를 역전파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요. 역전파 문제도 뒤로 가면 갈수록 연산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이 기울기가 0에 수렴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뭐 통해서 렐로 함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한 시도가 있는데, 이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 그쵸? 자, 입력층과 출력층의 2개만으로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은닉층을 하나 넣어서 이 직선의 방향을 약간 왜곡시켜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 시간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